의료 산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손꼽히는 요즘, 이를 이끌어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 산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특화된 학교와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절실하다. 최근 이에 발맞춰 의료 특성화 고교가 설립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 산업계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의료 특성화 고등학교로 함께 가보자. 서울 월계 등에 위치한 한 여자 고등학교. 이것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받은 의료 특성화 고등학교다. 이 학교에선 서울 전역에서 모인 인재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작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메디텍이라는 것은 메디컬 플러스 테크놀로지의 준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특별하게 의료 관련된 업체에 취직하길 원하거나 또는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의료 특성화, 메디텍 고등학교. 메디텍이란 단어는 메디컬 인포메이션과 테크놀로지를 합성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기술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저는 의료 시스템과인데요.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의료에 관한 지식을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실습을 같이 하는 과정이 있어서 후에 의료 분야로 진학이나 취업할 때 다방면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인 만큼 이 학교의 교육은 메디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 교육과 IT를 접목해 의료 시스템과와 의료 정보과, 의료 디자인과 등을 개설했다. 의료 시스템과는 최첨단 의료 진단 장비의 원리를 배우고, 의료 디자인과는 의료기기 디자인을, 의료 정보과는 병원 내 정보 운영을 전공으로 한다. 먼저 의료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의료기기, 그러한 하드웨어 쪽에 좀 중점이 되어 있는 과고요. 의료 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원무라든가 또는 회계라든가 또는 의료 IT에 관련된 앱 개발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과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 디자인은 의료 기기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디자인과이고, 보건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라든가 하는 그러한 휴먼웨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관악예술과는 순수하게 예술로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겐 그에 맞는 탄탄한 교사진이 필수. 먼저 이 학교의 교직원 전체가 의학대학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한 점, 관련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의학, 간호학 전문 교수들과 연구활동을 해온 점 등이 특징이다. 우리 학생들의 그 전공에 대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산학 겸임 교사를 초빙하여서 그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에 맞는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의료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학생을 선발할 때도 많은 점들을 고민하며 결정했다. 저희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는 첫 번째로 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특별 전형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또 취업과 또 진학과 동시에 그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기술사관학교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에 올 때 물론 성적이 좋아야지 의료 계열에 잘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도 보지만, 그렇게 정말 나는 취업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가 있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각 과정의 교육은 의료 분야의 기본 지식을 고르게 학습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저희 학교 실습실이 신설되어서 시설도 굉장히 좋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쉽게 알려주시고 하니까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 해보는 게 이해가 더 빨리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의료 전문 교육에 앞서 이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의료 현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앞으로의 사회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사회복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실 의료에 관련된 또 대상이 많이 필요하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은 그러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의료계 하면은 전문 인력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만 거기 틈새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강력한 의료 경쟁력과 또 많은 수요를 볼 때 분명히 의료 특성화를 졸업한 학생들이 차지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료 특성화를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곳에서 훈련대에서 보다 정말 전문적인, 보다 포괄적인, 보다 훈련받은 그러한 업종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의료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한 이 학교. 인성을 중요시하고 실용적인 배움을 추구하는 이 학교가 앞으로 의료 산업을 이끌 수많은 전문가를 키워내길 기대해본다.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해산물들. 그 중에서도 쌉싸름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산물이 있으니 그건 바로 멍게. 겉모습은 울퉁불퉁, 그 맛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껍질 안을 들여다보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숨어있다. 최근 이 멍게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는 곳이 있어 화제다. 멍게를 이용한 가공식품부터 화장품과 발모제, 다이어트 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내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아름다운 바다, 수많은 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 남해. 이곳엔 한려수도로 유명한 통영이 자리하고 있다. 바닷가 도시인 만큼 오고 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 싱싱한 해산물.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남해 명물로 손꼽히는 멍게다. 그 멍게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후진적 산업의 멍게 산업을 멍게육과 껍질을 활용한 2차, 3차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약품 원료 및 기능성 식품 개발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멍게 관련 종사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2010년 12월 설립되었고, 기존 멍게육뿐만 아닌 폐기물이었던 껍질을 활용한 의약품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가공하여 기존 산업규모보다 약 20배 이상의 산업규모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산학간연이 연계되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멍게 특유의 맛에 반해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량과 시장 규모도 점점 늘어난 상황. 하지만 지금까지 멍게를 이용한 식품 산업은 횟집이나 술집의 기본 안주로 제공되는 선에서 단순하게 소비돼 왔다. 지금까지 그 멍게는 횟집에서 밑반찬용이나 혹은 멍게회, 그리고 일부는 멍게 비빔밥과 멍게 젓갈 등 1차 가공으로 유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고진접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멍게 그 자체가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명확한 수산물로 일부 마니아층만 즐겨 먹고 찾았지만 앞으로 전 국민이 대중적으로 즐겨 먹고 애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공식품, 즉 멍게 어묵, 멍게 핫바, 멍게 식이섬유 음료, 콘드로이친 음료 등 다양하게 개발하여 기존 단순 가공 제품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켜서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 소비 형태의 전통식품 산업에서 벗어나 가공산업과 건강기능성 식품산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문화되어 고부가가치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엔 멍게 전략 식품 사업단이 자리하고 있다.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보유한 이 사업단은 멍게 하나로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기존 멍게육을 활용한 멍게육의 해외 수출과 멍게 젓갈, 멍게 어묵, 멍게 핫바 등 멍게육의 제품과 멍게 껍질에서 추출한 멍게 껍질 추출물 샴푸, 멍게 식이섬유, 멍게 식이섬유 꿀빵 등을 현재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제품은 멍게 식혜, 멍게 병조림, 파우치 형태의 건강기능식 음료, 화장품류 등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멍게는 글리코겐 함량이 높은 수산물. 멍게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멍게를 이용한 조리법과 가공 제품들도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 그 대표적인 가공 제품으로는 멍게육, 그리고 멍게 어묵과 멍게 식혜 등이 있다. 지금까지 멍게는 생채로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단에서 새로 이 젓갈이라든지 식혜 등을 만들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멍게육을 넣은 핫바, 어묵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멍게육 속에는 EPA와 DHA 함량이 높아서 어린아이들의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당뇨를 예방한다거나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그런 기능적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지던 멍게 껍질을 이용한 제품도 등장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성분을 추출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을 만들어낸 것이다. 멍게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헌신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최병대 교수님이 개발한 멍게 껍질 추출물인 콘드로친 항산을 활용한 제품이 개발되면 향후 세계 시장에서 큰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하고 멍게 껍질의 또 재활용과 이로 인해 자연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구축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멍게 껍질에서 추출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성분은 현재 미국 FDA에 허가된 발모제의 원료 미녹시딜보다 3배 이상의 발모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멍게 껍질 속에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는 물질이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탈모 예방 및 발모 촉진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미녹시딜보다도 5배 정도의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샴푸에 넣고 샴푸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테스트해 본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현재의 탈모를 예방하는 작용과 심지어는 발모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편 멍게 요리 전문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예, 현재 경남 통영 거제 지역의 멍게 산업의 규모가 약 130억 정도 되는데 이 멍게 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약 20배인 2,600억 시장의 규모로 만들고 전국의 멍게 양식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발굴하여 우리 회사가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고 아울러 2015년 코스닥 상장을 통하여 전 임직원 및 멍게 관련 종사자들에게 비전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멍게를 이용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실현하고 있는 멍게 전략식품 사업단.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더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소개해 주길 기대해 본다. 대상을 보고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과 결과물로 나타나는 현대 미술 세계. 그 가운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치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화가가 있어 화제다. 공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민석 화가가 바로 그 주인공. 유화와 수채화, 입체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유민석 화가의 작품 세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서울 종암동의 한 작업실. 이곳에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미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들을 진행하는 사람은 30대 초반의 젊은 화가 유민석이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하고 선화예고 그리고 또 그 외의 대학교에 출강하면서 후배들도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한국의 서양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과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유민석 화가. 현재 그는 동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대학 시절부터 순수 미술 외에도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던 유민석 화가는 무대 연출과 벽화 작업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 저한테 우연한 기회들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무대 미술을 하게 됐었던 것도 원래 다른 분께서 하시기로 했던 일을 제가 대신 맡아서 하게 됐던 게 계기가 돼서요. 한 1년 반 정도 그 일도 하게 됐었고요. 그게 이제 또 기회가 또 마련이 돼서 영화 미술 쪽도 잠시 있었다가 그리고 벽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려고 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엔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됐고 또 그러던 중에 제가 그쪽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방면에 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그는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선보였다. 전시의 주제는 톰과 제리 시리즈. 톰과 제리 시리즈는 1942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 TV를 통해 방영된 미니시리즈 애니메이션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끊임없이 리바이벌 상영된 작품으로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어온 캐릭터. 우리의 기억 속에 추억의 만화로 자리 잡고 있는 톰과 제리를 통해 유민석 화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톰과 제리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제가 작품을 한 이유는요. 제가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림을 보면서 많은 치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사실 톰과 제리는 보이기에는 굉장히 예쁜 쥐와 고양이 그리고 예쁜 풍경들이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밝고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술은 현재 어떤 현대 사회라든지 제가 속해 있는 현대의 모습을 화면 안에다 녹여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현대의 사회 모습을 저는 고양이하고 쥐를 통해서 이번에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톰과 제리를 모티브한 작업을 통해 고양이와 쥐를 이용 현대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유민석 화가. 그가 이번 개인전을 통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톰과 제리의 상하 관계가 아니다. 성인이 되어 이 만화를 다시 보게 됐을 때 느끼는 사람들의 새로운 인식이다. 어렸을 때 톰과 제리를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작은 제리가 커다란 톰을 괴롭히는 거 혹은 골탕 먹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바라본 톰과 제리는 어렸을 때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톰이 제발 제리를 잡아먹었으면. 너무 악독한 제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근데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저의 관점이 변화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욕을 먹고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잣대가 그 사람을 욕먹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그 사람의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그 내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혹은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에다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보고 싶었었어요. 그의 작품 세계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캐나다 유학 시절이다. 선진 서구 문화와 미술을 접한 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제가 어찌 보면 굉장히 갇혀있는 사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하는 사람한테 갇혀있는 사고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곳에서 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부분이 너무 좁다라는 거를 그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그런 문화, 그 서로 다른 사고를 얻게 되면서 현재는 그게 많은 도움을 줘서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제 생각이 작품에 묻어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민석 화가. 그는 미술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스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단지 그리는 손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어떻게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담냐인데 우리는 자기의 손기술을 늘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미술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하려면은 일단 좋은 것들은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체계화된 책들이 번역이 조금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시 자료들이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학생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손기술 같은 것들,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들이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시고 또 그 관심을 다시 학생들한테 돌려준다면 그게 정말 올바른 미술 교육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술가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유민석 화가. 그는 해외 아트페어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작가들이 해외 진출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 실험적인 작품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제가 이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저 혼자만의 작업을 하지만 또 다른 공간에서는 이제 예비 작가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예비 작가들하고 같이 뭐 주말마다 모여서 공부도 하고 자기 작업에 대한 크리틱도 나누고 혹은 외부에서 성공한 작가들 혹은 성공한 작가들이라고 해서 뭐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입체, 설치, 영상 혹은 큐레이터로 혹은 미술 관장으로서 성공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공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의 계획은 그런 작가들, 튼튼한 작가들, 내실 있는 작가들, 어떤 유행이라든지 그런 걸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을 연습을 해서 자기 능력을 익혀가지고 해외에서도 자기 작품을 충분히 선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념적인 거, 그에 동반하는 어떤 뭐 그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손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갖춘 작가들을 만들어서 그 작가들과 함께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 3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작가들 약 12명 정도를 같이 트레이닝하고 있고요. 같이 함께 학습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채찍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전복을 시도하는 유민석 화가.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발표해 나가길 기대해본다.